네,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협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종대 전 의원 저희가 모셔서 오늘 병역문화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대 성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런저런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몸풀기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과 나오셨어요. 네. 예, 그랬는데 처음에 보좌관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회 국방위에 그 정책비서로 해서 노태우 보좌관까지. 대통령 시절에? 예. 92년도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국방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관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율곡비리 국정조사 또 12.12와 하나회 그 과거사 단죄 네네. 이래서 어떤 그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배웠다. 정말 뭐 뭘 배웠다고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어떤 국방의 아젠다들이 한 시대를 정리하는 네네. 이런 굵직한 현안에 몸담은 게 결국은 평생 이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30년 전 얘기잖아요? 거의 30년이죠.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뭐 우선 우리나라가 벌써 세계 6위권의 그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네. 꿈 같은 얘기죠. 이제 그렇죠. 5위로 올라서요. 일본도 추월하거든요. 아, 일본도 이제 넘어섭니까? 이제 거의 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곧 역전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세계 5위, 6위의 그 군사 대국이다. 이건 뭐 대단한 성장인데, 근데 몸은 커졌는데. 네. 과연 의식과 문화 또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 네네. 성범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세계 5위, 6위 군대라 그러지만은 의식과 시스템이 안 바뀌면은 여전히 선진 군대 되긴 멀었구나. 이런 걸 이번에 아마 군인 스스로도 이 군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말했던 성폭력, 성추행 얘기 이거는 저랑 그냥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눈 얘기예요. 이 방송 하면서 나눈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그렇고 노태우 정권 때 국방위에서 일하셨는데 네. 어떻게 정의당에 들어가셨습니까? 글쎄 좀 안 맞는 것 그거는 같아요.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예. 아유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뭐 심상정 의원한테 한마디로 엮였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계시는구나. 심상정 의원은 원래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어느 날 찾아오겠대요. 심상정 의원이 그냥 네, 그냥 당대표 되시자가 7년 전 얘기인데 네네. 그냥 찾아오시겠대요. 과천으로. 보좌관 하고 그래가지고 계실 때죠 그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그때 이제 또 제가 청와대 총리실도 근무를 했거든요. 마치고 잡지사를 차렸을 때예요. 예, 거기서 그 자영업의 국방 관련된 서름을 잡지사. 예, 예. 월간지인데 뭐 자영업의 비애를 10년째 느끼고 있던 그 시점이었어요. 자영업의 비애. 예. 예, 그런데 정치를 해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사양하려고 그랬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바뀌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한 것도 노 대통령하고의 이제 이런 어떤 국방 현안을 이야기하다가 네. 이분이 굉장히 제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심상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라면 한번 그럼 정치적으로 내가 역할을 할 게 있을 것 같고 예.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항상 제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대부분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면 건성건성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심상정과의 만남은 저한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로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자, 그런데 정의당 내부 소정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심상정 의원, 뭐 이정미 의원, 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분 얘기하셨는데 대선 후보 경선 지금 정의당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첫 번째 조용하더라고요. 방송 토론이 있었고요.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10월 초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경선이 뭐 그다지 큰 흥행이 안 되는 게 이제 국민 경선 그 선거인단도 없고
당 내부 행사로만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원래 진성 당원들이 구성된 네. 어떤 정당이라는 거는 당원이 뽑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200만, 300만 뭐 선거인단 모집하고 그럼 당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은 그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결성된 책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당원이 뽑는 게 맞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서 왠지 좀 조용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본선에서 좀 돌파해야 될 영역이지 당내에서는 경선이 짧게 굵게 끝난다.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방송 토론이 더 예정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민첨 정의당 상황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드라마 DP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조금 뭐 다 보진 않고 좀 몇 회 봤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인권 유린이 많이 자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병역 문화가 현실적인 병역 문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7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면 그때 네. 윤승주 일병의 그 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고 결국 네. 살인죄로 다 주범들이 기소됐습니다만은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하고 병역 문화를 바꿔도 이 한국 징병제 하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누구도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구조적인 문제지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살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그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이후로 병사들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어떤 국가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빨리 변한 분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월급이 뭐 거의 3배 인상됐죠. 휴대폰 사용이 자율화됐죠. 그러니까요. 주말에 외출 예방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 병사들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인권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네, 그렇죠.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또 위에서는 저기 통솔이 또 어렵고. 통솔을 하는 부담이 커지고 그럼 중간에 끼인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초급 간부 부사관들입니다. 요즘 사건은 다 거기서 터져요. 그래요? 주로 병사들 사건이라기보다는 간부들, 초급 간부들에서 성추행, 성폭행,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게 집중되는 이제는 그 중간 계층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고조되다 보니까 최근에 해군과 공군에서 연이어 터진 두 중사, 네, 여성 네. 중사들의 사망 사건. 그래서 계속 간부들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이 중간지대에 이제 척추가 고장난 거죠. 그렇군요. 허리병이 걸린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그런 군대 문화에 익숙해서 복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는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좀 과도기적으로 이 가치관이 변하고 실질적인 상황이 변하면 좀 적응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저 권한은 거죠. 없고 책임은 많고. 그렇죠. 예, 위에선 찍어 누르고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아, 병사들은 말 안 듣고 장교들은 이제 그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중간에 이 부사관들이 이게 군의 척추가 지금 고장나 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다 벌어졌는데 네.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되면 여기를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군대가 선진 군대로 가는 진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고 그리고 미군도 최근에 1년에 성폭행으로 군을 떠나는 사람이 17,000명이라고 충격적인 성폭행으로 떠난 사람이 예, 신고도 못하고 조용히 군을 나가는. 그럼 연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17,000명이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바이든 대통령 특별 지시로 지금 군 제도 개선에 하는 독립검토위원회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지만 대다수는 네. 신고 안 합니다. 대다수는 신고 안 성추행이나 해요. 성폭행이 있는데 신고 안 하는 게 훨씬 많다. 예, 70~80%가 신고가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사실은 지난번에 육군, 그다음에 해군, 공군, 네. 뭐 결과적으로 군대 내에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분들이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걸 보호를 못 받아서 내지는 사후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된 게 사실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군사법원법 개정이 지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원님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훨씬 많은 게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죠. 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군대라는 어떤 특성이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강하고 또 거기에다가 충성의 또 어떤 덕목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칫 이 어떤 군대 내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문책을 두려워한다든가 또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징계 네. 또 진급의 불이익 이런 것들 결국은 군대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언젠간 또 만나게 돼 있고 네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으로 사겨버리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이번에 해군과 공군의 연이은 여중사 사망 사건은 그 발생 시점이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석 달, 넉 달 지나가지고 신고했을 때 그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많은 병영 약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네. 아, 나도 신고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거 괜히 용기 내서 신고했다가는 소문 다 퍼지고 그러다 저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메시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지 처음에 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런 극단적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예. 당사자까지. 네. 그러나 그것이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또 그 어떤 군대 내에서 자기 존재의 소멸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것이 다가갔을 때는 2차 피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의 배후에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피해자 가해자 분리라든가 또 군내에서 은폐 조작 축소를 할 수 없도록 민간이 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제도 개선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제도 개선의 취지가 신념화되고 구성원들의 인식과 체질을 바꾸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시점에 이 피해자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이게 지금 해결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에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의 문제점은 이 군대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주기보다는 네. 그냥 급급하게 숨기는 데 더 연연하고 또 하나는 같은 조직에 있는 다른 네. 군인들이 예. 그 피해자를 더 많이 뭐 가해하고 회유, 압박. 왜 그러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대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식당에서 군복 벗고 사복 입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 하나의 성폭행, 성추행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는 대로 그냥 밖에서 경찰 뭐 검찰이 하면 돼요. 네네. 근데 이걸 군대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지휘관의 그 영향을 받는 군 검찰 또 군 법무실 네. 이런 데서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무마하려는 쪽으로 그래서 뭐 영장도 신청 안 하고 가급적 불구속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휘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라고 피해자를 압박한다든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 그 조직 보호 논리죠. 그리고 또 저기 선후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사관들끼리는 뭐 평생 또 봐야 되고 이래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다. 그냥 서로 간에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써서 신고를 했다가 거꾸로 보면은 아 조직이 날 버리는구나. 그러네요. 내 편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 노출되는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는 시켜줬는데 이미 거기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새로 간 부대에서 이 분리시켜서 간 거기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출구가 없어진 거죠. 그게 아마 이 죽음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 2차, 3차 피해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만은 여성 군인들이 특히 정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이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실제 여군들이 좀 너무 소수이기도 하고 또 남성 군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견디기가 많이 힘든가요? 어떤가요? 물론 이렇게 여군이 확대돼 가지고 군대 내에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남녀가 같이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문화를 일찍부터 우리가 고민을 못 해본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여군이 있다고 해서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주로 눈에 잘 안 보이는 소수 직렬이라 그럽니다. 그 어떤 직렬이. 장교로 얘기하면 병과 같은 그 소수 선발된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후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대 오는 그 어떤 그런 게 특목고가 있어요? 있거든요. 네. 이제 가해자도 그 학교 출신, 피해자도 그 학교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서열 관계 이런 것들로 별도의 어떤 사적인 그 직군을 형성하고 네. 그리고 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만나게 돼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해군의 경우에는 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섬에 고립되는 거는? 수십 명의 예, 예.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밖으로 이걸 갖다가 표출시키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립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숫자보다는 그 여성들이 어떤 국가의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서 이 어떤 국가의 공공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또 네. 책임을 지고 있다는 네. 이런 어떤 그 인식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특수한 또는 사적인 이런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립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달 31일에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군대에서 재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나와가지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하면서 군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으로 하자. 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통과됐습니다. 것처럼 예,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만 군사법원을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지금 안 된 거죠? 아니 저희가 뭐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를 하면서 평시법원을 폐지하는 공고안을 냈죠. 냈지만 예. 근데 국회는 그렇게 안 하고 한 발은 민간법원에 한 발은 군사법원에 양다리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네. 그런데 일부 사건만 민간 검찰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성범죄, 그렇죠. 예. 또 사망에 이른 범죄, 네. 입대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건이 어떤 성범죄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음엔 변사 사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극단적인 조사해서 선택을 하기 했으면, 전까지는. 예.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성범죄로 인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 그건 수사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군이 하고 그러다가 범죄가 발견이 되면은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예, 시스템이 변사 이렇게 사건은 되겠네요. 여전히 군이 하게 돼, 그러네요. 군사 예. 경찰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테니스 단식 게임이 복식 게임으로 바뀌었는데 그 복식 게임에서 두 선수 간에 전혀 기준도 다르고 훈련도 안 돼 있고 협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임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법원하고 민간에 있는 일반 법원하고가 사실은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년 7월에 시행이기 때문에 네. 1년간 이걸 준비해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마련해야 되나 이런 어떤 과제가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럴 바에는 다 넘겨주자. 이게 이제 의원님 생각이죠. 예, 제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같은 거를 둘로 짜게 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게 되면은 서로 떠넘기기 또는 뭐 책임 전가 이게 예상이 되고 민간 경찰하고 군사 경찰은 기준도 다릅니다. 민간 경찰은요, 자살 사건은 수사 안 해요. 내사 종결이에요. 거의다가. 근데 군은 수사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배후에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를 찾아내게 돼 있는데 민간 경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어떤 처음에 이번에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표출이 된 거니까 네. 이럴 경우에 민간 경찰이 어떻게 이걸 수사할까는 전 되게 우려스럽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민간법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1심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이나 사망에 이른 범죄는 그거는 그거는 다, 다, 1심부터 다 하는데, 민간으로 가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처음 발견부터 아예 그쪽 그 민간법원으로 가는 게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성폭력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예, 이런 사망에 이르게 범죄가 있는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 가고 그렇죠. 범죄가 아닌 것 같은 거. 예컨대 그 변사 사건, 네네.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사건은 그러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또 군사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지 이게 어떻게 완전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정쩡한 사회 여론이 군대 성폭력 심각하다, 인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또 군사법원을 없앨 수는 없고 네. 이래가지고 그냥 절충안을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타협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타협은 안 하니만 못한 거지.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국회가 이번에 뭐 노력은 하고 진일보된 측면은 있다 그러지만 어차피 이 개혁은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큰 숙제를 남겨줬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죠. 현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뭐 문민 국방장관 임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안 됐지만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다음이라도 이게 아니, 좀 뭐 달라질까요? 그러면? 맨날 한다 그래놓고 못 하는데 어떤 용기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기의 부족이요? 왜 예. 용기가 부족하죠? 네, 아니 뭐 저기 저 이제 보십시오. 이런 성폭력, 무슨 범죄, 무슨 전염병, 아니 민간인이 잘합니까? 군인이 이런 일을 잘합니까? 처리를 군인은 하고. 작전 계획만 짜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장관은 합참의 작전본부장 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하다 장관 노릇 해보니 못 해먹겠거든. 뭐 아는 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민간인이 훨씬 더 잘할 일들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유능한 민간인, 어떤 국방 전문가나 민간 관료가 이런 일을 훨씬 더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교량 역할도 잘하고. 오히려, 예. 예, 그런데 계속 그 고집하는 건 뭐 북한 때문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건 합참이 하는 일이지. 그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습니다. 민간인 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그래? 예, 좋습니다. 자, 이기성 님이 우리나라는 누군가 죽어야 바뀌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수피아 님도 죽어도 이슈가 돼야 바뀔까 말까 하죠.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군사 정보 동맹에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우려를 표하면서 거부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이제 미중 간의 그 어떤 강대국 경쟁이 이제는 어떤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왕위의 기본 의도는 어떤 그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국가 연합에 한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네. 한국은 계속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미국은 이제는 모든 힘을 중국 압박에 집중하고 그렇죠. 거기에 동맹국을 줄 세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 경쟁이 2030년대까지 계속 격화돼 가지고 네. 이제는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5I 같은 거는 그 정보 동맹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어떤 그 미국의 그 첩보 위성 엡실론이 감청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전 세계를 다 감청하거든요. 네. 예, 이런 어떤 그 이너 서클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조금 신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중국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국의 외교 안보의 어떤 그 자율성의 여지, 네. 또 우리의 어떤 그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왕이도 말이 거칠어졌어요, 이 사람이. 아이고, 우리한테 너무 굉장히 심하게 말하는 거 거칠어요. 아니에요? 예. 뭐 중국, 미국하고 한판 뜨려고 그러는 건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힘센 그 형님들이 왜 자꾸 좁아 터진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압박을 가하고 네. 한국의 딜레마를 강요하는 양상으로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뭔가 딜레마를 압박하는 형태. 너 누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정말 이런 심각한 거는 좀, 상황인데 예. 북한을 지금 또 여기 가세했습니다. 지난 10일이라고 12일에 미사일 시험 발사 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네, 네. 북한의 의도는 그럼 뭘까요? 요즘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뭘 무지하게 많이 쏴요. 우리도 쐈어요, 우리도 사실은. 쏴요? 예, SLBM이라고 그 네네, 그쵸. 잠수함 발사. 네. 뭘 자꾸 이렇게 엄청나게 쏴대는데 사실은 그 이제 곧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 쌍십절이라고 하죠. 곧 다가오고 있고. 10월 10일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이기조로 가면서 북한이 어떤 전술 무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급이 낮아서 미국으로서는 큰 신경 안 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어떤 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강속구 직구에 해당된다면 네. 순항 미사일은 느리게 오는 변화고 그래서 이걸 다 이런 구종을 다 갖춘 북한. 이래서 이 느린 미사일도 있어야 빠른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 완성돼가는 어떤 시점이고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는 체제의 상징이자 어떤 국가의 존립이유가 되는 어떤 초월적 권위를 확보했다. 핵 전력의 완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네네. 이런 상황이 됐다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미중 그 형님들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든데 북한까지 압박을 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엄중하게 주변 정세를 인식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몰랐던 이 국방이나 외교 정세 관련된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